헌법 제112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이렇게 색깔 표시한 것들 이제 그런 것도 잘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정리하시면서 따라오면 이게 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 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13조 1항.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 헌법소원 심판에 있어서 심판 대상의 확정. 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 취지에 기재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의 인과 심판 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 요거 이렇게 직권심리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직권심리. 자, 이게 왜 그래요? 500페이지 한번 보세요. 500페이지. 500페이지 맨 아래 판례 보시면 밑줄 보시면 위헌 제청 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 대상인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걸 심사해야 된다. 자, 요 판례하고 좀 비교하시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그 심사 기준은 거기서도 이제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데 심사 대상은 법률 조항은 위헌 법률 신청, 그러니까 위헌 법률 제청안 법원이 제청한 그 법률에 한정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청구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그러니까 대상은 위헌 법률 심판 대상에서는 법원이 위헌 법률 제청한 그 법률에 한정되고 대신에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위헌 심사 기준은 그러니까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서는 청구 취지도 직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이제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상을 인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에서 변호사를 껴서 이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법원보다는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청구인의 심판 청구에 기재된 피청구나 청구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침해된 기본권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해서 피청구인과 심판 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한다. 여기서 더 엄격하게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8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 취지에 귀속되지 않아요. 이거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인이 이렇게 청구하는 그 경우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동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하나의 심판 청구로 68조 1항, 68조 2항의 심판. 68조 2항은 위헌법률 심판을
소송의 본질인데 이렇게 하는 게 되냐? 된다고 봤어요. 자, 옆에다 소송 경제 이렇게 한번 적어 놔보세요. 그래서 하나의 심판 청구로 68조 1항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함께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양자병합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키워드 소송경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서 정본을 국선 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 이게 뭐예요? 송달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며칠 내에 이제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국선 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대리인을 왜 선임해? 전문가잖아요. 더구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리인의 결정서 정보를 송달함으로써 그 송달의 효과가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므로 당사자에게 따로 송달할 자기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공권력 불행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 부적법.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자, 이거 그 조문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여기서 두 문자 한번 따드리죠. 그 법률에 가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뭐예요? 정당해산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권가라고 제가 두 문자 한번 따드렸죠. 자,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 68조 1항의 헌법소원. 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허용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여기처럼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 근데 이중가설 이론이라고 하죠. 자, 요게 551페이지에 요게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이 이중가설 이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처분을 기각한 뒤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나중에 본안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불이익이 더 클 때 이제 이중가설 이론.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해서 가처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우. 이게 너무 이 문장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학이 본인 더 클 때.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인용할 수 있다. 이중가설 이론 이거 쓰기가 어려워서. 네. 법령에 위헌하기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허용되는. 일단 허용은 돼요. 근데 예외가 있겠죠. 법령을 정지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가처분에 의해 임시로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고,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때는 그 효력 정지에 파급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일반적인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했을 때는 인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허용은 되는데 이럴 때는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를 하고 있죠. 중요 판례죠.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규정의 효력 정지. 자, 시험법을 효력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해 줬어요.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죠? 자, 153페이지에서 이거 최근 판례로 다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 판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153페이지 나갈 때 요 판례를 제가 집어넣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요거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 서비스 수요의 편의가 증진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그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게 배웠었죠? 기억나죠? 근데 그 전에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일단 받아줬어요. 자, 그래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이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 공개가 되면은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써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인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단 공개하는 걸 일단 막는 법 규정을 막는 법 규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줬었어요. 받아들여지고 나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갔는데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약간 상반된 듯한 그런 판례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도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정 이유의 기속력. 이유, 주문 말고 이유의 기속력.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이유까지 기속력을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헌 결정이 종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 한계, 입법권의 범위 한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설사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헌 결정 종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의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위헌법률 제청 신청인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 이게 계속 68조 2항의 헌법성호는 정말 중요해요. 자, 다시 그림 그려줘요.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A에게 과세 처분했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막 3천만 원. 야, 이 법률에 근거해서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법원에 법원에서 판단하려고 했더니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과세처분, 이게 좀 법률에 30% 이렇게 너무 세다. 그래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제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제청하지 않으면 이 법률에 대해서 헌재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위헌 법률 제청을 하는, 아니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제청을 하는 41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법원에 했는데 기각을 하면, 요 기각 결정 통지문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헌재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을 하죠. 근데 법원이 이렇게 이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건 혹은 직권으로든 41조에 의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헌재하면은 요 재판이 취소 소송이 정지가 되죠. 법원이 이렇게 위헌 법률 제청을 하면은 요 결정, 헌재 위헌 여부 결정에 따라 이 재판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취소 소송이 정지가 되는데,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하고 나서는 제청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재판이 정지가 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되죠. 그래서 41조 2항에 의해서 법원이 위헌 법률 제청을 하면은 요 재판은 정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위헌법률 제청을 하지 않고 위헌법률 제청 신청했는데도 기각 결정을 하면 요 재판은 그냥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 뭐 위헌 결정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서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재판이 확정되게 되면은 75조 7항에 계속 진행돼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구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요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한 사람은 헌재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청 신청을 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한 경우에 헌재가 이제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내리는 그 절차에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 그 당사자예요? 제청 신청한 사람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제청하고 나서 여기서 헌재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제청할지 말지는 요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한 사람은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 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막 장황한데 이게 뭐냐면 재심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이제 이런 논리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재심 허용 여부 요게 중요해요. 요거. 요것도 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재심 허용 여부 요거 위헌 법률 심판에선 법률을 위헌 법률 심판을 딱 선고를 했는데 재심 청구해서 그걸 뒤집어? 위헌 법률 심판에 일반적 효력이 있잖아요. 대세요. 이게 법적 파장이 엄청 법적 안정성을 깰 우려가 크죠. 마찬가지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재심이 허용되지 않아요. 법령헌법소원도 허용하지 않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여기서는 허용돼. 왜냐? 이거 이렇게 법률을 위헌 선언해서 뭐 일반적인 효력을 미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당해산 심판에서는 재심을 허용했죠. 왜냐? 그 정당 그 하나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근데 법률 심판이라든지 위헌 심사형 법령헌법소 이런 건 법률 자체를 위헌으로 해서 효력 자체를 상실시켜서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이걸 다시 재심으로 뒤집는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요렇게 가져오려고 이런 논리를 쓴 거예요. 자,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자,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이제 민사소송은 뭐야? 그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 당사자가 이게 막 그 머리 받고 막 싸우는 거잖아. 돈 달라, 돈 안 주겠다. 근데 형사소송은 국가가 이제 어떤 범죄를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뭐 증거조사,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증거조사를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에 관한 이렇게 당사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렇게 조절하는 어떤 민사소송 이런 법률을 준용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그 형사소송에 관한 그 절차를 준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청구인은 사적 이익이 조정과 분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상대적 진실을 확정하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실체적 진실이 아닌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당해산 여부가 판단될 염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증거조사와 사실 인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증거조사와 헌재는 뭐라 했냐면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실체적 진실과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은 헌법과 정당을 동시에 보호하는 정당해산 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준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공백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해서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아주 잘 빠져나가서. 자,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정당해산 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냐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자, 중요한 지문이겠죠? 저 같으면 이게 출제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제가 앞에서 한 거를 좀 자세하게 그 결정 이유에서 한번 가져다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건 혼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 그 일반 뭐 가처분이 재심이 일반 심판 절차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봤습니다.